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왜 위헌이냐고 발언한 이후에 여당 지도부가 보조를 마쳤고 대법원장 사퇴까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나 중국만이 가능한 발상이라며 재판부 설치야말로 입법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검찰 개혁 등을 놓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먼저 주요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던 지기현 판사는 아직까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 재판의 판사로 아직도 법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바로 완전한 내란 종식입니다. 협치가 아닌 협박, 정치 복원이 아닌 정치 보복뿐입니다.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아직 자리에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건 내란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읽히는데 지금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말한 뒤에 민주당이 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에서 논의에 착수한 지는 좀 꽤 되기도 했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은 제가 그 당시 기자회견을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위헌이니까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기본적으로 논의조차 못하는 사안인 것이 맞느냐, 입법적으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사법 그 권한에 대한 침해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기능이 배분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그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건 입법 권력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선출이 되는 방식이니까 그 위상과 무게로 봤을 때는 더 선출된 직접 권력인 입법부가 어느 정도 더 상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법부를 이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자체가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내란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를테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실질은 한 재판부가 보고 영장 전담을 하는 부분이 보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부가 보고 이게 각각 떨어져서 이 사건의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이란 건 기본적으로 대단히 치밀하게 이 정부의 권력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눴던 범죄 혐의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큰 틀에서 그래서 수괴라는 표현까지 이 법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일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다 이 기능적 행위 지배를 나누어서 분담한 장관들이 있고 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이런 구조예요. 큰 틀에서 이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담 재판부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물론 이건 저는 차갑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관을 추천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논의를 첫 발을 뗄 수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 이런 논리에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안이 처음에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회견 이후에 민주당에서 목소리를 좀 더 높이는 것 같고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초반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때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장이 정확한 워딩은 전담재판부다, 특별재판부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왜 위헌이라는 것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것처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최근에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좀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그 법관들이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게 헌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해놓은 내용에도 임명 자체는 대법원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법안은 국회에서도 지금 특검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빠져 있어요. 특검 때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만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3인, 대한변협 3인, 뭐 법관회의에서 3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9명이라는 풀 자체가 결국에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모아놓고 형식적으로만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전담 재판부는 뭐 다른 표현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민주당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입맛에 맞는 판사들에게 맡기겠다. 지기현 판사로는 도저히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유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잃었다라는 오히려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 법안이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것만 발의가 돼 있는데 어제 민주당의 한정혜 정책위의장은요. 특별재판부 대신에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재판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력대등부로 전환해서 그야말로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담부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처리가 되도록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법원을 뭐 설치하자는 네. 게 아닌 건지 맞습니다. 그냥 중앙지법 법원 안에다가 형사합의부에 전담 부서를 뭐 하나 설치하는 개념인 거면 뭐 입법, 뭐 맞습니다. 개정 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후자로 지금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언급을 하는 것으로 네네.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낸 의견을 보더라도 특별 법원이라는 거, 완전히 법원이 별도 설치가 되는 건 이제 군사법원만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러 합의부가 있는데 저희가 법원 배치표를 받아보면 이를테면 한 분은 교통사고 전담, 한 분은 성폭행 범죄 전담, 한 분은 뭐 식품위생 전담, 그리고 지금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거기에 좀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집중 배당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은 법원의 사무 분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이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고 법원이 이 조직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형사 합의부는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집중 심리를 하도록 그 사건만 이제 보도록. 왜냐하면 당사자도 여러 명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한덕수, 이상민 여러 이제 국무위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효율을 좀 깨하자는 제안이어서 이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해서 논의조차 못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도 법원이 비슷한 이 상황을 좀 전제하고 고민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네.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여기도 당사자가 많고 워낙에 이제 희생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재판부에서 전담해서 이 사건을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의 장단점을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게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효율을 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사법 신뢰를 어떻게 보면 가져올 수도 있다. 단점으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예외이기 때문에 큰 사회적 참사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원에 특별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되는 거 아니냐란 이런 걸 헤아려봤는데 그때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진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반박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법안 발의된 상황이 있고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로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특별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건데 한정혜 정책위의장과 우리 장윤 변호사님 말씀은 법을 새로 만들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아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중 심리를 위해서 네. 또 어떤 사무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재판부를. 그런데 또 특정 범죄나 사건 유형을 별도로 다루는 거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담재판부에 대해서 한정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네. 역시 특별법원, 특별재판부를 만들었을 때 위헌 위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전담재판부라는 제도를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이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
재판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가정법원, 특허법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이러한 전담재판부 그리고 특별법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금처럼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초유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결국에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담재판부라는 것을 법률이 아니라 말하자면 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건 배당의 권한 이런 걸로서 만들게 된다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뭐 김영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때 분명히 저는 헌법소원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있는 법관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적법 절차에 맞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전담재판부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앞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 지금 전담재판부도 아닌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으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의견은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제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헌법 수호의 의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뭐 관점의 차이로 놓고 보더라도 뭐 유형을 불허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특정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떼놓을 수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이게 특별재판부든 간에 전담재판부든 특별재판부든 간에 명칭과 좀 무관하게 본질은 진행 중인 지금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가 뭔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 내란 재판을 정확하게 하자는 데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12월 3일로부터 이 수사가 진행이 됐고 상당수의 인원들이 또 기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아직 수사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각 부서의 각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것을 다른 전담 재판부로 했을 때 효율성이 과연 도모될 수 있을 것인가도 당연하지만 살펴야 되는 이건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을 뛰어넘더라도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부분이 있고요. 강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당사자들은 모든 사건의 거의 피해자와 피고인들은요 사건을 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무죄가 확정되면 이제 불이익이 바로 체감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의 형식으로 나를 지금 재판부에서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 해당 법원이 이걸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되면 사건은 또 이게 중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보관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치밀하게 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출발점에서 저는 위헌이기 때문에 논의도 안 된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정말 현실화되기까지 좀 검토할 사안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일단 뭐 그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이걸 애초에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강 변호사님 의견 어떠신지요?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재 입법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행정부의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직위원 재판부, 특별히 이제 직위원 재판부와 대법원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려는 그 이유의 다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직위원 재판부가 이것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위원 부장판사가 최근에 어쨌든 피고인 측과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는다면 12월 정도에는 결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미 9월이잖아요. 만약에 박찬대안으로 올라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률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일단 법률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국회 그리고 법관회의, 대한변협 여기에서 또 각자 추천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추천이 된 9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또 임명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12월이에요. 그럼 그때 새로운 재판부가 기록을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직위원 재판부는 12월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도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위원 재판부, 지금 현행의
법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특검만큼 따박따박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서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재판부 자체를 변경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부분,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 요건 내용들 잠깐만 살펴보면은 일단 발의된 법안 기준으로 볼게요.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국회 또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일단 안은 올라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추천을 하니까요. 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 침해, 사법의 정치화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논란을 해소하고 가야 되는 네. 부분이에요. 처음에 내란 특별법에는 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과 관련된 정당이다라고 해서 추천 권한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추천을 하도록 했는데 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그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뭐 변협에서도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이제 낙점을 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법관을 일단 입법부가 그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자체에 대해서도 시시비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과정에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법조인 출신들이 이거는 좀 덜어내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이 맥락에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란 특별 이 재판부와 관련해서 내란 특별법에 이게 있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담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입법화하면은 이건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거 아닙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게 정치권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는 채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하나하나 좀 덜어내는 거죠.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법리적으로 새겨봤을 때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담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물론 뭐 반민특위 그리고 뭐 3.15 부정선거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가 있었을 때 그때는 또 법체계가 지금이랑 달랐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의 헌법적인 관점에서 입법부가 추천하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마침표를 찍어도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도 저는 수용해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입법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이 전례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만약에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재판부를 구성을 한다면 네.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결국에는 피고인들이 이런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혹은 뭐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재판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재판이 기소가 되어서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중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재판부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판부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강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헌법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말씀드렸던 그 추천을 해서 9명이라는 풀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3명을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임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만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구성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법관들의 인사, 법관들에 대한 점수 평가도 외부에서 하도록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상황인 것이죠.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판단을 했었던,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를 줬었던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우선 순위로 고려될 것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지금 거대 여당과 행정부가 지금 나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사법부까지 건드리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소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주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인가 혹은 견제를 하는 것인가 하나 또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부 판사의 임명 권한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부에서도 지도부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장이 사법부의 수장격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첫 번째, 지금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앞서 보신 것처럼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라는 뜻을 밝혔고 또 정청래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었다.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었던 유죄 취지로 나왔었던 부분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사법부의 위에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와 입법부가 더 위에 있다라고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강유정 대변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법부 위에 있었던 대통령이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민주당에서 너무 선택적으로 사법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는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사건도 있고 조금 아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던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일이 다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범들은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있어서 불리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란 특별재판부가 지금 법안으로는 1심, 2심에 있어서만 설치를 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결국에는 지금의 대법원 시스템으로는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민주당 전담으로 재판부를 아예 다르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는 것을 종용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초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헌법수호의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 요구하는 게 이 대통령의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 주시면 저는 법원을 너무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판사들이 본인도 법원 출신이시잖아요. 판사 출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이 정부에 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이 물러서면은 바로 뭐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은 형사상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으니까 재판이 중단된 거고 이걸 이렇게 정치쟁점화하는 거는 국민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고요. 저도 지금 직위원 재판부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내려와라. 이건 정치인의 정치 슬로건이자 구호인 측면이 있죠. 다만 그 맥락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짚어주셨듯이 대선을 정말 임박해서 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 30일 조금 남짓하고 수만 건의 그 책자가 있는데 증거 기록이 있고 수만 페이지가 되는데 제대로 보고 심리한 게 맞는지 당연히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원래 기록을 잘 보지 않고 재판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꼭 이재명 당시 정치인을 통해서 사법부를 보는 거 조망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생을 걸고 재판을 합니다. 많은 시간, 비용, 돈 이런 부분이 다 얽혀 있어요. 예. 그런데 3심 무력화돼 있습니다.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한다. 한 줄 써요. 기록도 안 봐도 되고 이거는 상고심에 올라올 요건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3심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 판사 수가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사실 수용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국면에서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재판해왔나요? 아니면 잃는 방향으로 재판해왔나요? 이를테면 직위원 재판부 저는 뭐 술자리 접대니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대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일선 검사들이. 그럼 앞으로 우리 시간으로 이 피해자들 구속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지 지침을 내려주세요. 대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원래대로 해라. 날로 날부터.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법조인이 아니어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재판부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지?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9번째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 피고인들 이렇게 재판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바로 잡아오거든요. 강제 인치하거든요. 끌고 나옵니다. 특히나 수감됐을 때. 심지어 판례도 있어요. 끌고 나오는 게 정당화된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법이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어느 정도 개혁과 관련해서 수용할 지점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 강 변호사님.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영장실질심사에 나갔었는데 그때 법원에서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라고 봤어요.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하면서 영장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남들은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1심이 2년이 넘게 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건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중앙지법에도 재판이 있고 수원지법에도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혐의도 많거든요. 하나의 재판부에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단 한 차례도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것은 사법부를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결국에는 흔들겠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상상력의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나온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잘한다는 평가는 1.5%포인트 하락해서 54.5, 잘 못한다는 평가는 1.9%포인트 상승한 41.1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조사 방식입니다.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어떤 부분에 영향을 좀 미쳐서 긍부정 이렇게 오르고 내렸을까?
어떤 요인이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일단 여러 요인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하락폭이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유의미한 지표로 보이진 않지만 이제 추세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여러 이 뭐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뭐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좀 이제 설왕설래가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갈등이 좀 노정화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 국정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축은 이제 조지아주에서 한국 이제 그 국민들이 구금 사태. 예, 구금이 됐던 것도 이게 왜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됐지?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일차적으로는 잘못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이제 지지율 순항에 도움이 되는 이슈는 아니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추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어떤 구금 사태 또 그리고 여당 내에서 있었던 어떤 합의 차원에 있어서 분란 어떤 요인이 있었다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폭주를 이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목도를 하시면서 허니문 기간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를 갑작스럽게 결렬시키는 정말로 웃지 못할 사태가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법사위 간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국회의 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 대통령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어주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사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뭐 관세 협상과 연결이 돼서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이 서로 간에 완벽하게 합치가 있었다. 너무나 완벽했다라고 분명히 국민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기자회견에 있어서는 사인을 왜 하나요?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자백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700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2012년부터 비자 쿼터를 만들기 위해서 호주나 싱가포르처럼 쿼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입법 로비를 해왔고 로비하는 과정에서는 550만 달러 정도가 이미 소요가 됐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왜 쿼터 하나 제대로 못한 것인가? 아예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 이번에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최우선순위인데 지금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도 올라갈 계기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더불어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친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까요? 더 센 3대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부도 형제도 싸우는 거다라면서 오늘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났습니다.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습니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더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같이 입장을 하고 또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이 원인은 지도부가 이 소위 강성 지지층을 너무 의식하는 것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불씨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저는 이 특검법 내용은 민주당의 명분과 실익이 다 있었던 법안 개정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강성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저는 제가 강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협상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왜 이런 안을 받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안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특검법 지금 12월이면 다 종료되게 되는데
되는데 그냥 그때 수사 전반적으로 다 끝내라. 그리고 수사 인력의 보강도 최소화만 한다라는 취지였었어요. 지금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16개의 혐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집사 게이트니 그리고 뭐 금 거북이니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매간 매직이 더 크게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이 됐다고 딱 끊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당원 목소리뿐만 아니라 저는 합리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 협의가 있었다는 거고 좀 매끄럽지 않았던 걸로 보였던 측면이 있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런 걸 혼자 하냐라고 되물었을 때는 당 지도부의 최소한의 교감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도 모르지 않았을 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건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근간의 법을 연장할지 말지 수사 인력을 더 보강할지 말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지연 말단적인 부분이라서 대통령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겼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 약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수용은 하기 어려웠던 협상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럼에도 과정에 대해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먼저 했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실책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책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이제 이른바 투탑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뭐 언론에서 봉합이란 표현도 그거는 맞지 않다. 일단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좀 배울 점으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협상은 최소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협상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향해서도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 웩도독 현상이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만 끌려다니면서 어떤 공당으로서 가치가 좀 소실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 결과는 결국 극단으로 계속 치우치는 거겠죠. 자정기능 상실의 우려,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실지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김어준 씨의 방송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김어준 씨가 인천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그리고 정청래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는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과 김어준 간의 대결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김어준 씨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깝게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 협상에 있어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너무너무 억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러한 협상, 특히 특검법과 관련한 협상이라면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도 본인 알리바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회의 중이어서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정말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청래 대표도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주재한 만찬으로서 저는 그 덮어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같이 의원으로서 그리고 당정 간에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분배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대통령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것은 그냥 겉에서 보이는 봉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또 우상호 정무수석도 큰 목소리가 났었다라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와 그 유튜브를 강성 지지층을 뒤에 업고 자기 정치가 너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성비위 사건으로 얼룩진 조국혁신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조국 위원장은요, 오늘 첫 비상대책회의 주제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실천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하여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조국 위원장이 수감 중일 때 피해자 측에서 10장의 어떤 편지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책임을 지겠다.
반성하겠다. 이 각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약간 다소 늦었다는 점이 좀 안타깝게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지금 오늘 밝힌 일성처럼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다소 이제 보수 이 정치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약속드렸을 때 본인들이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그랬어요. 진보의 깃발을 들고 더 왼쪽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건 진보의 가치로 최소한 읽히지는 않는 거예요. 피해자 중심주의 등과 관련해서 본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당적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당무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에요. 그리고 여러 현안과 당무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현안에 대해서, 이 성비위에 대해서, 성폭행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탄을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지금이라도 본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첫 과제는 아무래도 이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청취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조치를 위해서 무엇부터 했어야 혹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됐죠. 저는 이분도 2차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조국 대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교도소에 이미 편지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알렸어요. 근데 조국 대표는 뭐 그 당시에 당원이 아니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인이 광복절 특사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SNS에 스스로 인정한 바를 봐도 8월 22일경에는 강미정 대변인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은 본인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조국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일정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출소한 다음에도 알고 있었다는 네네. 것입니다. 강미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출소를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보여줬었던 침묵조차도 본인은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국 대표 역시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갑작스럽게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이번에 비대위 구성 자체도 뭐 여성을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기존의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저는 이분이 현실 정치에 맞는 사람인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분 예전에 서울대 교수하실 때 네네.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조만대장경이라고 놀림을 받고 있는데 그때 글을 쓰시면서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공정의 기준에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넘어서서 법무부 장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야기해왔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께 드러났고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줬던 파렴치한 모습들, 파렴치하다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본인이 썼던 글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출소한 이후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치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조국혁신당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이 혁신을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요. 성비위 사건 가해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돼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다.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 이런 성추행 희롱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요. 뒤늦은 가해자의 커밍아웃이 석연치 않다 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탁해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미루고 회피하는 사이에 진실 게임으로 전환되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장문의 글을 보고 네. 받은 인상은 이제 저희가 수사기관이나 이제 재판 중에 내는 변호인 의견서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러저러한데 그건 이러저러해서 사실이 아니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는데 지금 이게 정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네. 시시비비는 법적으로 이미 이제 게시가 됐고 거기서 판단과 수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글을 낼
이때 당장 나오는 반응은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조국 혁신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일단 1차적으로는 생기고요. 네. 본인이 피해자고 혐의를 받는다면 본인 항변을 언론을 통해서나 본인의 개인 SNS를 통해서나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명됐지만 어쨌든 정당인이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선당 후사의 자세에는 어느 정도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네, 강 대변인님요. 이게 결국에는 이 김보엽 전 대변인이 형사 고발은 당한 상황이거든요. 당내에서의 징계는 이미 받았습니다만 형사 처분이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당내에서 징계를 받을 때도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명은 했을 거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 조치까지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본인의 SNS에 주장하는 내용을 쓴 것은 최근에 또 이제 고발이 되었고 이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뭐 택시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뭐 안에 있는 CCTV나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남아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이런 글들을 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형사처벌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분이 징계를 받은 것도 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되자마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국 비대위가 이분을 오히려 끌어안아 주려는 것인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가해자들이 지도부와 가깝기 때문에 좀 그 과정에서 2차 가해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네네.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징계와는 별도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모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입당을 지원한 의혹과 또 통일교의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권 의원이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내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을 두고 김건희 특검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지 강 대변인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장에는 통일교와 결탁한 국정농단이다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돈을 줬다라고 하는 윤 씨 같은 경우는 세계 본부장이고 돈에 사진을 찍어놨다라는 이 씨는 이제 재정국장입니다. 둘은 부부 사이인데 한학자 총재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교와 결탁했다라고 하려면. 근데 한학자 총재가 아직까지 특검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최근에 본인이 직접 밝힌 바에 의하면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이전에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지금 특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얼만큼 수사가 되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네. 권성동 의원은 오히려 돈을 줬다는 사람과 대지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특검 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결백 이런 것들을 더 주장을 하고 싶은데 특검에서 왜곡된 자료들만 법원에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도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국회 구조상 민주당 단독으로 이미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의원총회에서 나가서 나에 대해서 가를 써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적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3대 특검 중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높다. 90% 이상일 90% 거라고 이상. 보는데요. 네. 본인이 항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거예요. 내가 초면인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받을 리가 있냐. 내가 검사 20년 하고 정치인 16년 이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주기 전에 부인이 재정국장이기 때문에 통일국 사진을 찍어놨어요.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이라고 하고 그 진술은 1억 원을 갖다 줬다고 하고 그래도 가능성 매우 낮지만 돈을 안 줬을 수도 있죠. 배달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치밀하게까지 했느냐. 권성동 의원에게 그 1월 5일 날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은 적게 드렸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받았으면요. 거기에 바로 반박했어야 돼요. 정치인이라면 특히. 주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것만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특검이.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요. 네. 그 자리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부회장과 적십자석 회장이 있었어요. 처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는 나 돈을 주고받는 건 못 봤다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윤영호 씨가 또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문자의 전제 내용은 돈을 권성동 의원에게 건넸다는 걸 이 두 사람이 봤다는 걸 전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택배기사분한테 잘못 보좌진 통해가지고 전화까지 했잖아요. 윤영호 씨 특검에서 수사받고 나올 때 그 어떻게든 수사 상황을 체크하고자 했던 걸로 보이죠. 증거 인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 내지는 이 말을 맞추려고 하는 동인이 매우 높다고 수사기관은 볼 수밖에 없어요.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이런 증거가 종합됐을지. 아마 영장실질 그 단계에서 권성동 의원이 항변할 수 있는 유의미한 법률적인 쟁점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죠. 저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그래요? 하고 네네. 특히 아까 제가 도주의 우려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휴대폰을 교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명폰 같은 것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휴대폰 교체 같은 것들이 최근에 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통일교와 어디까지 결탁했다고 보아야 될 것인가. 한학자 총재의 지금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통일교에서 이 세계본부장 윤 씨, 재정국장 이 씨 이 부부를 횡령 혐의로 별건으로 또 고소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투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란 특검 관련해서도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등장합니다.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 2차례 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 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한 전 대표는요. 김민석 총리는 계엄을 알고도 막기 위한 노력 없이 방치한 것 아니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표결을 안 한 것이냐. 이렇게 특검과 편먹고 본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을 좀 안 해봐서 그런 것 같다라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시간이었고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그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우선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계엄 해제 당시에 앞장선 입장이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힌 상황. 이것은 그렇다면 민주당을 저격하는 건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어떤 국민의힘의 기조에 좀 발을 맞추는 행보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배신자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참고인으로 조사에 나가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이미지가 강화될 것을 좀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앞으로도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에서는 이 당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요. 네. 이게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만 이렇게 아직 기소가 되기 전에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꼭 이 사람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모두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논점에서는 약간 저는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대표는 본인이 책을 냈습니다. 이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그 본인의 소회와 상황에 대해서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서 그냥 보면 된다. 나를 굳이 참고인을 소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상 특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증거 능력을 확보한다거나 이럴 때는 본인이 나와서 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그리고 특검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강제구인까지 거론을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예. 결국 이분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특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만약에 오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당에서 보았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 당에 다른 참고인으로서 갈 수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원래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었는데 본인이 안 갔죠. 근데 그 이후에 조경태 의원, 김예지 의원 이런 분들은 그 특검에 협조를 해서 참고인을 이미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안 나왔을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저희 당에 대한 프레임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망신주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중간에서 낼 수 있는 자료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인 미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특검조차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2차례나 참고인을 와달라고 한 부분 그리고 아직 재판 전인데 이미 증인 신문을 법원에 청구해 놓은 부분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인지 또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차 특검에 출석하는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일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의아한 게 네. 본인이 보수 정치인이지만 계엄과 관련해서 이걸 내란으로 규정짓고 그 급박한 순간에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올바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특검에 가서 진술하는 겁니다. 만약에 참고인이면 강제구인을 어떻게 합니까? 참고인인데 피해자성 참고인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침해를 당한 피해자성이 오히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나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강제로 오라고 하는 건 특검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건돼 있고 피해자로 돼 있는 분은 추경호 원내대표죠. 그 당시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본청에서 빨리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을 때 혼선을 줬습니다. 3번이나 바꿔요. 본청으로 가라. 본인은 계속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아니다. 의총장은 그 바깥에 있는 여의도 당사다. 아니다. 본청이다. 그러면서 8명의 의원들과 본인은 같이 본청에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본인의 지시와 정반대의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 그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다. 당연하지만 한동훈 당대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랑 만약에 통화 한 통화 하지 않았을까요? 지시, 대화가 없었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명징하게 알고 있는 건 법원 입장에 보더라도 당시에 한동훈 대표인데 나오지 않으면은 기소 전 증인 신문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춰봐야 된다. 이것에 뭐 민주당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원식 총장, 뭐 국회의장부터 조사해라. 김민석 총리가 계엄을 인지했는데 왜 막지 못했냐.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줬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이 인재일 수 있다는 주장이 커진 가운데 입막음 의혹까지 제기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국은 고인의 희생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